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간혹 온라인상에 간도는 잃어버린 우리 땅이며 향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도가 정말 우리 땅이 맞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도 분쟁의 기원은 1712년에 조선과 청나라가 양국의 국경을 정한 뒤 이를 명문하기 위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양쪽의 경계로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정작 정계비가 세워지던 당시를 포함하여 100년이 훌쩍 넘도록 서로 별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갑자기 19세기 말에 이 내용을 두고 조선과 청나라 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쪽 국경이 압록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 청나라 측은 이 토문강이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우리 측은 토문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이며 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은 송하강의 한 지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던 과정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19대 임금인 숙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인 1710년의 어느 날, 당시 평안도 북부의 위원군에 살던 조선인들이 산삼을 캐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갔다가 청나라 사람들과 마주치자 그들을 살해한 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삼을 강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문제로 불거졌죠. 이에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는 조선과 청나라 양국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았고 이참에 양국의 국경을 확실히 정하고자 1712년 2월 국경조사를 위해 목극등이란 자를 파견하겠다고 조선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청나라 측의 통보를 받은 조선조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두산 일대는 살기가 몹시 불편하여 조선인 거주지가 없었으며 게다가 주변의 방어시설 역시 백두산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나라 측이 이를 꼬투리 잡아 백두산 남쪽의 땅까지 자기들 영토라고 우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조정은 급하게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토문강과 압록강 두 강을 경계로 해왔으므로 백두산을 기준으로 압록강과 토문강 이남의 땅을 반드시 우리 영토로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에 나오는 토문강이란 단어가 여기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때 언급된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송하강의 한 지류를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숙종실록의 1697년 5월 18일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의 근원이 모두 백두산 꼭대기에서 출발하여 동서로 나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개한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측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비변사 등록의 기록에 따르면 1712년 2월 30일 당시 청나라가 국경조사를 통보해오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조참의 이광좌가 숙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자문에 이른바 토문강이라 한 것은 곧 중국 음의 두만강입니다. 즉 당시 조선조정은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청나라와의 국경 협의를 앞두고 당시 조선조정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알 수 있죠. 이후 1712년 4월 29일 목극등이 이끄는 청나라 대표단 일행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는 박권이란 인물을 보내 그를 상대하도록 했죠. 그런데 조선조정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목극등은 국경 협의 과정에서 딱히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목극등이 박권에게 그대가 능히 두 나라의 경계를 밟게 아는가? 라고 물었는데 박권은 장백산 산마루에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니 큰 못의 남쪽이 곧 우리나라의 경계이며 지난해 황제께서 불러 물으셨을 때에도 또한 이러한 내용을 우러러 답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백산은 백두산을, 큰 못은 백두산 천지를 뜻하는데요. 즉 백두산을 기준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극동은 조선 측의 이러한 주장에 수긍하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양국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하기로 양측이 금방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후 청나라 측 대표인 목극등은 백두산에 올라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살핀 뒤 두 강의 분수령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되죠. 지금까지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에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고 청나라와의 국경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 대표인 박권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경계라고 주장한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정계비 건립 이후에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국경을 정하는 일이 모두 끝나자 목극등은 같은 지도 2개를 그린 뒤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1개는 조선 측에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목한 두만강의 수원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 중 중간에 지하로 흘러 물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목책을 세워 양국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했죠. 이후 목극등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조선 측은 목극등이 요구한 대로 사람을 시켜 목책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목책 설치를 위해 목극등이 지목한 물줄기를 쭉 따라가 보니 이 물줄기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실록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땀물과 합쳐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고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청나라 사람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극등이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강의 수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목극등이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 그대로 평마를 세운다면 하류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 간 곳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난처한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극등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엉뚱한 곳을 두만강의 수원으로 지목한 뒤 그곳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이 잘못 정해진 겁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조선 조정은 급하게 대책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대체로 이 사실을 청나라 조정에 알릴 경우 목극등 일행은 황제에게 견책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청나라 관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죠. 또한 경계를 다시 조사하려 할 때 청나라 측이 다른 인물을 파견할 것인데 조선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목극등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 또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측에 불리하게끔 경계를 다시 바꾸려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청나라 측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잘못 정해진 국경을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이번 일을 조용히 마무리했는데요. 백두산 정계비에서 시작된 경계 표시를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두만강 쪽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이처럼 목극등의 실수에 대한 조선 측의 반응만 보더라도 정계비의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당시 조선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극등의 실수로 국경이 잘못 정해졌다는 것을 알아챘음에도 이를 청나라 측에 알리지 않고 덮어버린 당시 조선 조정의 이러한 조치가 훗날 정계비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송화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을 의미하는 거라는 오해가 생겨나도록 만든 것이죠. 아무튼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로도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강이라는 인식이 계속되었는데요.
우선 경종실록 1722년 12월 1일 기사를 보면 청나라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외교 문서들을 모아놓은 동문휘고에는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 제위 33년에 발생한 조선인들의 불법 얼경 사건에 대해 당시 청나라 예부에서 범인들이 말하는 두만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묻는 자문을 보내오자 조선 측이 이렇게 답변한 것이 확인됩니다. 두만강과 토문강의 명칭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방의 북계 일대에서는 두만강이라고 속칭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수들이 공수를 하면서 칭한 두만강은 바로 대국이 토문강을 칭하는 것입니다. 한상림과 조자영 등이 몰래 넘어간 곳도 동일한 것으로 바로 이 강입니다. 한상림 등은 대국에서 공수를 하면서 대국에서 칭하는 바에 따라 토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자영 등은 소방에서 공수를 하면서 소방에서 칭하는 바에 따라 두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볼 때 하나의 강이 두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조 시기에도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의미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죠. 게다가 정조실록 1778년 1월 13일 기사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나라의 경계라는 내용이 나오며 1783년 12월 8일 기사에서는 두만강 이북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조선은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문강과 두만강을 같은 강으로 인식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자 갑자기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나중에 간도라 불리게 되는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를 두고 양국 간에 다시 국경선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장악한 뒤 자신들의 발상지인 만주 지역이 자국 내 다수 민족인 한족들에게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봉급령을 내려 한족들의 만주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자 청나라는 서양 열강들에 의해 이리저리 쥐어터지며 국제적 맛집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되고 연이어 태평천국 운동까지 일어나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봉급령은 자연스레 느슨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1860년에 체결된 북경조약으로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가 만주 지방에도 서서히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자 이를 경계한 청나라 정부는 만주 지방을 자국의 영토로 공고히 하기 위해 1880년 무렵 마침내 봉급령을 모두 해제하여 한족들의 만주 이주를 전격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만주 지방의 행정체제를 정비하며 본격적으로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1881년 당시 청나라 측 실무자가 두만강 북쪽 지역에 개간할 만한 땅을 조사하던 중 그곳에 이미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와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게다가 조선의 함경도 지방 관리들이 이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소장료 및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게 되죠. 이때 조선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우리가 간도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당시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간도에 정착하게 된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불법으로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 지방에 출입한 이유는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벌목과 수렵 그리고 산삼 채취 등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1870년 무렵이 되자 갑자기 함경도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와중에 조선 말에 만연했던 환국의 문란 등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한 그곳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두만강을 건너 나중에 간도라 불리게 되는 지역으로 탈출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청나라 정부의 봉급령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황무지가 되어 있던 그 지역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예 눌러 살게 된 것이죠. 심지어 1880년에는 함경도 회령부사 홍남주가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두만강을 건너가 땅을 개척하도록 장려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함경도 지방 당국의 상층부들도 이를 묵인하였고 그 결과 간도 지역에는 무려 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이 자신들 땅에 무단으로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청나라 측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조선에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간도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의 수가 워낙 많았고 그곳에 정착한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이에 청나라 측은 간도의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은 간도의 조선인들에게 청나라 국적을 부여하여 그들을 아예 청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882년 초에 이러한 의사를 조선 정부 측에 통보했죠. 한편 청나라 측의 통보를 받은 조선 정부는 간도 이주민들을 청나라 측에 모두 빼앗길 상황이 되자 크게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그해 6월에 이모군란이 발생하면서 즉각 대처하지 못했고 이후 8월이 되어서야 간신히 대책을 논의한 뒤 청나라 측에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습속이 다르고 풍토가 같지 않으니 황무지를 차지하여 경작했다고 해서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킬 경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삼가 황상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조선 유민을 본국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조선의 지방 문무 관원에게 넘겨준 다음 원적지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청나라 측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수락한 뒤 이를 위해 1년의 기한을 주었죠. 하지만 간도 주민들의 수가 워낙 많은 데다가 그곳에 정착한 지 너무 오래되었기에 그들을 본국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조선 정부에게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으로 돌려보내진 간도 주민들이 얼마 뒤 몰래 두만강을 건너 다시 간도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간도의 조선인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이 문제가 이번에는 양국 간의 국경 및 영토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왔던 간도의 조선인들은 갑자기 청나라 측이 간도 지역에 권한을 행사하며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백두산에 올라가 백두산 정계비와 그 주변을 조사한 뒤 정계비를 근거로 들며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민등이 개간한 땅은 도문강 이남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본디 도문강을 경계로 하지만 물러나 두만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문강과 두만강 사이는 황지로 두어 민이 들어가 입주하는 것을 금한 것은 변환을 걱정한 것입니다. 상국이 일어난 후로부터 우리나라 동북이 무사하여 강이 임진에 이르러서는 오라총관 목극 등 어른이 황지를 받들고 변계를 조사하여 도문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도문강을 경계로 하여 백두산 분수령에 도를 새겨 놓았습니다. 백두산 입비초에 사람을 보내 살펴보았더니 비의 동쪽에 토퇴, 석퇴, 목책이 설치되어 경계를 나누었으며 그 아래 도문이 있었는데 양안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치 문의 모양과 같았고 돌이 아닌 흙이었으며 그 아래에 물이 나왔는데 두만강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문강은 분수령 정계처에 있으며 두만강은 우리나라 경내에서 발원하므로 상국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정계비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두만강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계비의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며 양국의 경계는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인데 자신들이 개간한 땅, 즉 간도는 토문강의 남쪽에 있으므로 조선 땅이니 이에 대한 청나라 측의 권한 행사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712년에 건립된 백두산 정계비에 적혀있는 토문강은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측 대표인 목극 등의 실수로 인해 정계비는 두만강의 수원이 아니라 송화강의 지류 쪽에 잘못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당시 조선 조정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도 청나라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정계비의 위치는 결국 수정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간도의 주민들은 정계비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두만강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계비의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청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함경도에 머물고 있었던 서북 경략사 어윤중이 이러한 간도 주민들의 주장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후 어연중은 사람을 시켜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를 조선 정부에 보고한 뒤 청나라 측의 국경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이에 조선 정부는 1885년 6월 청나라 측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 국경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선의 서북 강역은 원래 토문강을 경계로 하여 왔습니다. 강이 51년 오라총관 목극 등이 유지를 받들어 변계를 조사한 다음 돌에 새겨 분수령 위에 세워놓아 토문강 이남과 이북으로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삼았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변민이 혹시 다투다가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중국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여 토문강 이남 지역은 비워둔 채 백성이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최근 종종 그 빈 땅으로 이사하여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변경 금지력이 오래되면서 점차 해이해졌는데 이는 진실로 저희 지방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실은 조선 땅이므로 조선 백성이 거기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두만강을 경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1883년에 이르러 도나현에서 조선 지방관에게 조회를 보내 농민을 거두어 들이라고 요구했는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양쪽 백성의 다툼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이 문제는 국경에 관한 것이자 나중에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니 응당 한 차례 조사를 통해 옛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도의 조선인 쇄환 문제는 잠시 유보된 채 1885년 9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제1차 국경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즉 양국 간에 드디어 국경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1885년 9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마침내 조선과 청나라 간에 제1차 국경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때 조선 측 대표로 나온 인물은 정부로부터 토문감계사로 임명된 안변부사 이중하였죠. 그런데 국경회담은 시작부터 끝까지 난항을 거듭했는데요. 일단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는 백두산 정계비의 검증을 먼저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 측의 기본 입장은 정계비의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며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의 지류 쪽에 세워져 있는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가 바로 이것을 입증해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청나라 측은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의미이고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정계비가 아니라 두만강의 수원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번 회담에 나온 주 목적이라고 주장했죠. 게다가 청나라 측은 자신들의 최대의 약점인 백두산 정계비의 증거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청나라 문헌에는 정계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두만강 쪽에 세워져 있던 정계비를 조선 측이 송화강의 지류 쪽에다가 몰래 옮겨다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계속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다가 1차 국경회담은 결국 결렬되게 됩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887년에 열린 제2차 국경회담에서 조선 측은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갑자기 철회한 뒤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강이라는 청나라 측의 주장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선 1차 국경회담이 결렬되었을 무렵 조선 측 대표인 토문감계사 이중하가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몹시 당황한 그는 황급히 조선 정부에 이런 내용의 비밀 보고를 올렸죠. 목극 등이 나와 전개했는데 이때 있었던 일은 부경 강위 임진 정계 등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때 오고 간 길과 논쟁한 말을 보면 오직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변사 관문에 이르기를 토문강은 중국어로 곧 두만강이다 라고 했는데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보더라도 두만강을 경계로 삼은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목극 등은 단지 비동쪽 골짜기를 두만강 상류 수원이라 여기고 비를 세웠으며 그것에 동이토문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목극 등이 돌아간 후 몇 년 동안 역사를 벌여 비의 동쪽으로부터 토석퇴가 동쪽으로 두만강의 수원에 이르도록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만강 수원은 원래 이 골짜기에 접하지 않았으므로 완만한 비탈에 목책을 설치해 비동쪽 골짜기와 연결해놓고 이를 토문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수백 년의 사이를 두고 목책이 다 썩고 잡목이 울창하고 빽빽하게 되니 옛날의 경계 표식은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 알아볼 수 없게 돼 오늘의 분쟁이 일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입산하는 길에 몰래 그 흔적을 찾아보았더니 과연 옛날의 표식이 숲풀 사이로 아직 숨겨져 있는데 다행히도 저들의 눈에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일이 몹시 위태롭고 당황스러우므로 그 실상에 대해 감히 상세히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숙종 시기에 양국이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였다는 것과 정계비의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의미라는 것,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건립 과정에서 당시 청나라 측 대표였던 목극 등의 실수로 인해 정계비가 잘못된 위치에 세워졌다는 사실 등을 이중하가 뒤늦게 파악하게 된 겁니다. 또한 지난 1편의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숙종 시기의 조선 조정은 목극 등의 실수로 정계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의 지류 쪽에 잘못 세워졌음을 알아채고도 이를 청나라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계비에서 시작된 경계 표시를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두만강 쪽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잘못 정해진 국경을 자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중하는 그때 조선 조정이 두만강에 이어놓은 경계 표시까지 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임이 명백해졌고 조선 측은 더 이상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며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1887년에 제2차 국경회담이 열리자 다시 조선 측 대표로 나온 이중하는 결국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국경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두만강의 수원을 조사하여 국경을 확정하는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상류에는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와 가장 남쪽에 있는 홍단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서굴수, 총 3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는 이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를 기준으로 국경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청나라 측은 가장 남쪽에 있는 홍단수를 기준으로 국경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청나라 측은 이를 조선 측에 강요하기 위해 조선에서 이전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당시 청나라가 군사를 파견해 대신 진압해 준 것을 거론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며 이중하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조선 측이 이전에는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주장을 바꾼 것을 꼬투리 잡으며 청의 영토를 침범하여 땅을 넓히기 위해 수작을 부린 것이 아니냐고 이중하를 몰아붙였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중하는 오히려 이렇게 소리치며 홍토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나라의 강토는 축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홍토수를 기준으로 정하려는 이중하의 태도가 확고하자 청나라 측은 얼마 뒤 이번에는 홍토수와 홍단수 사이에는 서글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중하는 이렇게 말하며 청나라 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서글수는 홍토수와의 거리가 몇 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며 경작할 수 있는 들판도 아닙니다. 단지 삼나무와 골짜기뿐이라 천년이 가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어찌 이 땅을 얻고 잃는 것으로 따질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의 강토는 한치 한자의 땅이라도 몹시 중요한 것이고 홍토수는 명명백백하게 옛 경계입니다. 어찌 멋대로 다른 물줄기의 경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로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차 국경회담도 결렬되게 되죠. 그리고 다음 해인 1888년에 청나라 측이 다시 국경회담을 개최하자고 조선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조선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제3차 국경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 측은 비록 두만강 수원 문제로 2차 국경회담이 결렬되었지만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권한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청나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간도의 조선인들을 청나라 호적에 편입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청나라식 복장과 변발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조선 정부는 간도의 조선인들에 대한 세금 징수 등은 청나라가 관할하되 그들의 국적과 복식만은 조선의 것으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나라 측은 이렇게 말하며 조선 측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길림 변개의 월간 조선민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조선적으로 예속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조선 관리가 두만강을 넘어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것 같으니 허용하기는 곤란하다. 호적 편입에 대한 안건은 일찍이 상주하여 정해진 것이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바꾸라는 명령은 이미 행해진 지 수개월이라 갑자기 논의하여 다시 고치기 곤란하다. 조선에서 조선 백성이 호적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선 백성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후 청나라는 1891년 3월부터 1892년 7월까지 간도 지역에 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시행한 뒤 간도의 조선인 2만 899명을 청나라 호적에 편입시켜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간도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로써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드디어 종결되었을까요? 종결되기는커녕 간도를 둘러싼 양국의 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한 청나라는 그 결과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모조리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약 250년간 지속되어 온 청나라의 속국 지위를 마침내 청산하게 되죠. 또한 이제 청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온갖 멸시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과 청나라 간의 관계가 급변하자 동시에 양국의 국경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정부는 1880년대에 열린 두 차례의 국경회담 진행 과정에서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가 아닌 두만강을 의미하는 것임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인 1897년에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여 새롭게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이와 동시에 자주 독립의식과 민족의식이 고조된 국내에서는 또다시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라며 이른바 간도 영토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불씨를 지핀 것은 당시 함경도에 살고 있었던 오삼갑이란 인물이었는데 그는 1898년 10월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의 한청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정부 측에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려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계, 두만, 두 강 사이에 간도라 명하는 땅이 있으니 내지 인민이 한계를 알고 입거한 자가 수만호라. 지금 청인에게 압제를 받아 생명을 지키기 어려우니 당당한 대한 토지와 인민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이 어찌 분하지 아니하오리까. 신들이 근래 듣자오니 주청 공사를 파견한다 하오니 이것은 천재의 일기회라. 이 경계에 관한 약조와 장정을 분명하게 정하시면 국가에 만행이 없고 인민에게 만행이로 소이라.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는 오삼갑의 상소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날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외부는 앞선 1880년대에 열린 두 차례의 국경회담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은 같은 의미임이 당시 우리 측 대표였던 토문감계사 이중하에 의해 밝혀졌고 당시 두만강 상류의 어떤 수원을 기준으로 국경을 확정할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삼갑의 상소는 실상을 모르고 올린 해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삼갑은 1899년 2월에 청나라와의 1차 교섭회담이 열리자 재차 상소를 올려 간도를 우리 영토로 확정짓고 그곳에 관청을 설치하여 간도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내의 여러 언론들도 일제히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데요. 특히 독립신문은 이러한 내용의 기고문을 실어 간도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대한서는 농업을 흥왕하고자 하되 토지 개척할 줄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 나라의 당당한 토지를 수백 년 버려두고 찾아서 백성 기를 줄을 모르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오. 함경북도 육진, 지경, 두만강 건너 토문강이 있는데
두 강 사이 700에서 800리 토지가 당당한 대한에 속한 토지라. 지금 전국 사신이 와서 새로 조약을 하는 지경이니 대한 토지를 대한서 찾는 것이 당당한 일이오. 정부에서 근본에 한청 조약 맡아 하는 외교 교관은 도저히 유념하여 국가의 토지와 식민지와 삼림의 큰 이익을 등한히 잃지 말고 진심 간력하기를 바라나이다. 동서양 각국이 모두 정응을 하는데 대한서는 형세가 아직 부강하지 못하여 남과 같이 남의 나라의 토지와 권리와 이익은 못 얻을 망정 어찌하여 나의 토지와 권리와 이익을 등한치지하여 남에게다 사양하고 찾지 아니하리오. 저간 형편을 논지하거두면 전국서는 대한 토지와 대한 인민과 대한 삼림을 풀고 자둑한 모양이니 절절 개탄한지라. 대한정부에서 응당 고명한 의견으로 반드시 선처할 방책이 있을 듯하기에 더 장황히 말을 아니하노라. 또한 제국신문은 간도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중추원이 정부 측에 건의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처럼 한청 통상 조약 체결을 앞두고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제국 정부는 결국 국경 재조사에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내부는 1899년 초 함경북도 관찰사에게 훈령하여 1899년 4월부터 한 달간 백두산 정계비와 그 일대의 지형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그해 6월이 되자 함경북도 관찰사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올렸죠. 비석 동쪽 도문강의 수원은 돌무더기와 흙무더기를 지나 삼포에 이르러 물이 비로소 솟아나는데 500~600리쯤 흘러 송화강과 합쳐져서 동쪽으로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도문강의 상류에서 하류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은 참으로 우리나라 경계 안쪽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변경의 흔단을 염려해서 유민을 엄격히 금지하고 마침내 그 지역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자기들 땅이라며 먼저 점거하고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에게 천여리 땅을 할양해 주었습니다. 당시 국경을 정하면서 도문강을 경계로 삼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우호를 맺고 조약을 정하는 날에 미쳐 우리 강역의 경계를 정하여 우리가 다스리는 일 또한 그만둘 수 없는 바입니다. 요컨대 이 지역의 옛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나라, 러시아 세 나라에 관련되므로 상호간에 먼저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세 나라에서 각각 관원을 파견하여 회동해서 우선 백두산의 정계비를 살펴보고 도문강의 수원으로부터 물길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는 곳까지 두루 답사하여 조사한 다음 여러 사람의 공정한 눈으로 지도를 그리고 피차간에 각국에서 동행하는 법례를 인용하여 공평하게 타결한다면 정계는 절로 분명해지고 변경의 흔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지 우리나라 변경 백성들이 편안히 사는데 그칠 뿐만이 아니라 실로 세 나라가 우애롭고 화목하게 될 것이니 어찌 아시아 동쪽 모퉁이의 아주 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정계비의 토문강과 두만강은 서로 다른 강이며 토문강은 송화강과 합쳐진 뒤 동쪽으로 흑룡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쪽이 모두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지도로 나타내면 대략 이런 모습인데요. 이는 이전까지 국내에서 주장된 국경의 범위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잠깐 비워둔 사이 청나라가 자기들 땅이라며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심지어는 그 땅의 일부를 마음대로 러시아 측에 할양해 주기까지 했으니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국경조사에 나서서 국제법에 따라 국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외부는 여전히 간도 문제에 부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가 여론을 수용하여 청나라와의 조약 협상 시에 국경조사 조항을 조약 안에 추가할 것을 외부 측에 요구하자 외부는 어쩔 수 없이 1899년 4월 19일에 열린 청나라와의 제2차 교섭회담에서 청나라 측에 국경조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 측은 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분명하다며 국경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대한제국 측이 계속 국경조사를 고집하겠다면 후일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해왔죠.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외부가 수용하면서 양국의 국경조사는 나중으로 미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해인 1900년에 청나라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어서 러시아가 이를 진압한다는 핑계로 대군을 동원해 만주 지방 전역을 점령해버리자 간도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